지금 집값이 막 굉장히 거품이 많아요. 지금 네. 강남 상구도 거품이 많거든요. 네. 이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과거에 그 10년이나 20년 전에는 그때는 뭘 사도 부동산 값이 올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 감소하죠. 또 경기 침체죠.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정책의 추이를 봐야 된다. 최근 박사님 영상 보면 무주택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 뭐가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이 경기 침체 상태. 과거처럼 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 인구가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막 굉장히 거품이 많아요. 지금 네. 강남 상구도 거품이 많거든요. 네. 이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과거에 그 10년이나 20년 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그때는 무조건 사라고 그랬어요. 네. 왜 사야 되느냐? 그때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전국이 개발 단계에 있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뭘 사도 부동산 값이 올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 감소하죠. 또 경기 침체죠.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장기 서성장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 하에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정책의 추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은 지금 어떤 자산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무주택자들이 이제 가장 초조하죠. 네. 집값이 더 오르면 이제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내 감당 능력을 항상 봐야 돼요. 무주택자들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이제 정책 규제 대출 규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 부동산 이제 무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또 대출을 못 받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과 같은 정책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사야 대출을 덜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행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처럼 이제 실수요자들은 사실 대출을 많이 하고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출이 이제 6억으로 막혀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참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은 진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6억으로 이제 제한했잖아요. 네.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6억이라는 돈이. 네. 6억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6억 원을 대출 받은 분을 봤어요. 대출 받은 분을 봤는데 한 달에 원리금이 30년 동안 갚아 나갔을 때 한 달에 원리금이 3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네. 월 나가는 게 30년 동안 300만 원 넘어요. 그 우리나라 그 근로자 평균 소득이 지금 400만 원이 좀 안 돼요. 월. 그러면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6억을 빌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6억 원을 갖다가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 뭐 6억 이상은 대출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10억이나 20억이라는 돈을 대출 받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굉장히 상류층의 이야기고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6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다. 우리나라 순자산 있잖아요. 네. 부채를 뺀 순자산. 우리나라 가구가 2,200만 가구인데 약 60%의 가구가 순자산이 3억 미만이에요. 근데 6억을 대출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들 또 신규로 주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규제했다고 해서 상당히 상실감을 가지는데 네. 지금 거품이 잔뜩 낀 주택을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집값을 지금 하락시키고 앞으로 하향되거든요. 하락된 상태에서 거품이 많이 꺼진 상태에서 집을 사게 만드는 게 훌륭한 정책이지. 거품이 낀 거를 대출을 더 해주고 사라. 이거는 거품을 사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품이 많이 저는 꺼질 거라고 보고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사면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꺼질 때까지 우선 기다려야겠네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6억 원을 대출 받으면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데
견뎌내지를 못하잖아요. 월급이 그쵸. 뭐 좀 어느 정도 높아도. 그렇죠. 또 최근 그러니까 실물 경기도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런 실물 경기 부진이 부동산 매물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내수가 부진하잖아요. 네. 실무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예요. 네.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작년 1년만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경기 침체 상태인데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 수가 없어요. 수요가 늘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집값은 오르는 걸까요? 일부 단지만 오르죠. 일부 단지만. 지금 뭐 네. 지방이나 또 경기도 일부 지역 가면은 오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중심지를 묶으면은 뭐 풍선 효과가 있어서 맞아요. 지방으로 풍선이 올라간다. 절대 풍선 효과가 안 생겨요. 자, 중심지를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중심지를 묶었다고 해서 외곽으로 나가서 살까요? 절대 안 사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는데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풍선 효과가 일어나려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막 투기 수요가 막 불어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투기 수요는 뭐 정부에서도 잡는다고 그랬고 투기 수요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자도 못 갚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가계 부실이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갖고 올까요? 이제 가계 부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2천조 가까이 뭐 지금 가계 부채가 있는데 이 가계 부채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한 게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말라. 대출을 받아서 사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대출이 자꾸 늘어나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 터지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 터졌잖아요. 터짐으로써 심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리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마저 망가지면 어려운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자꾸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저는 썼다고 봐요. 제가 아는 분도 부동산 대출을 뭐 받아가지고 계속 돈 갚고 월급 받는 걸로 부족해가지고 대리운전하는 것까지 봤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이자를 갚아 나가고 하는데 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계속 원리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는데 그분들은 생각은 뭐냐?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거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할까요? 절대 대출을 안 받죠. 근데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면 정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가계부채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 썼잖아요. 더 이상 6억 이상 대출은 못 해준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대출 규제가 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계부채 억제하는 게? 그게 아니죠. 가계부채는 커지면 커질수록 폭탄이 더 크게 터져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뭐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대출을 막 풀어제꼈잖아요. 이번에 그 대출 규제 정책이 이러한 정책 대출까지도 전부 다 규제를 하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이제 개인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자꾸 언론에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 자꾸 뭐 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서민들은 6억 대출 받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한 달에 원리금을 300 몇십만 원씩 갚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자꾸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값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주간 단위로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돼요. 그런데 매주 발표하는 거는 투기를 부추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를 또 과거에 뭐 조작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수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주 발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정부가 관련되는 기관에서 매주 주식처럼 부동산 가격을 발표하냐. 주식은 발표해도 돼요. 주식은 시간별로 발표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시장에서 그 가격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이 가격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매주 발표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된 발표라고 보고 몇 개 거래된 거 가지고 또 신고가 형성된 게 몇 개 가지고 집값이 상승한다 폭등한다 이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는 그러한 통계가 또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 또 정부 관련되는 기관에서 발표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통계를 그럼 볼 때 무의미하다고 보면 될까요? 무의미하다고 봐야 돼요. 통계가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집값을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매주 단위를 보고 한 주만 상승해도 막 폭등한다 이런 기사를 내 가지고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매주 발표하는 통계도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갭 투자 전략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자산을 증식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갭 투자 방법이 유효하지 않겠죠? 네, 그 이제 대출 규제를 했고 네. 또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집을 살 때 잔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번 규제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이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돈 없는 분들이 전세 살다가 집을 사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전세자 제도는 갭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또 한편의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제도는 점차적으로 저는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는 없어지고 갭 투자가 없어지면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집값이 안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집이 정말 그냥 거주 공간이지 투자의 요소가 되진 않겠네요? 네, 투자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시키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지 주거용 부동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이나 첫 집을 알아보시는 무주택자분들 항상 뉴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많이 걱정하죠. 네, 언제쯤 그럼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권 초창기란 말이에요. 이제 한 달 좀 지났잖아요. 네. 기다려야 돼요. 정책의 향방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항상 부동산은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계속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투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가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투자예요. 그래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제 구축을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신축을 들어가는 게 나을지 그것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어떤 경우든 네. 구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낫죠. 아, 사람 살기도 좋죠. 네. 또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면에서 봐도 항상 신축이 좋은 거죠. 구축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좋았는데 앞으로 재건축은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재건축이 어려워지잖아요. 용적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구축보다는 신축을 더 선호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서울 중심 재개발, 재건축 그런 구축이 나을지 아니면 서울 완전 외곽의 신축이 나을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신축이 더 낫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 감당 능력을 항상 봐야 돼요. 감당 능력을 내가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살 정도면 안 사는 게 나아요. 내가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대출 받아서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면은 사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사는 거는 과거에 부동산 값이 묻지마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식이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하얀 곡선을 그렇죠. 그리는 미래가 보이겠네요. 그럼요. 경기 침체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이걸 타고 저도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주식처럼. 지금 경기 침체돼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지금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나지요. 경기가 상승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장기 저성장이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성장이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라 이제 하향될 거예요. 그럼 서울 부동산 이제 상급지 위주로 원래 가파른 상승세 보였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외곽에서 상승이 보이지 않는 이제 상승하지 않은 부동산을 실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나요? 실거주자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투자는 실거주자. 네. 저는 부동산은 투자 개념으로는 안 좋아요.
근데 실거주로는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아놨다, 이 정도 대출 받아서 그럼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된다. 저는 실거주는 사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은 실거주 개념으로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투자 개념으로 봤다가는 또 투기 개념으로 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외곽에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주목할 만한 조건이나 입지 요소가 있을까요? 내가 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 집값은 교통이 좋아야 되죠. 학군이 좋아야 되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그것 때문에 중심지 단지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그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봐야 되는데 외곽으로 나가면 그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살기를 편한 데를 찾으려면 내 감당 능력이 되는 데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르는 단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오르는 거는 앞으로 보유세나 재산세를 상승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저는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로서 이제 아파트는 완전 별론가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파트를 투자한다 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뭐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튀르기예에 전망 좋은 아파트가 5천만 원 나왔다. 아주 좋은 아파트가. 튀르기예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는 왜 5천만 원에 왜 살 수 있느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가 심화돼 가지고 돈 풀기가 막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요. 또 이번에 돈을 풀었는데 더 이상 돈 풀면 안 돼요. 돈 풀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그때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보다도 통화량을 좀 조절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부자들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 이런 흐름이 있을까요? 흐름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은 거의 10년,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강남의 요지에 보유하던 분들이 팔고 나오는 분들이 제법 늘었어요. 왜냐 그분들은 부동산만 있고 소득이 이제 은퇴하고 소득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팔고 나와서 남는 돈 가지고 그분들은 또 차익을 많이 실현했잖아요. 뭐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 차익을 실현시키고 나오는 분들이 지금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미 뭐 2배, 3배 오르는 그 강남의 요지 아파트를 팔고 외곽에 사고 남는 돈 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하고 또 여유 자금을 즐기는 그런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심지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품이 잔뜩 낀 중심지를 지금 사는 분들도 있죠. 물론 연끌도 있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요새 정예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가 100억이나 이렇게 정예 받은 분들이 정예세를 많이 내고 이제 정예 받은 분들이 지금 40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압구정 뭐 이런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정예로 받았기 때문에 큰 감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연끌 이런 연끌로 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끌은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 이번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저는 막았다고 봐요.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연끌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차익을 실현한 분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거품이 잔뜩 껴 있고 도박판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팔고 더군다나 중국 사람까지 들어와서 사잖아요. 지금 그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통계로 봐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걸 규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투기판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차익을 실현한 분들은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 도박판에서 돈 딴 사람이 빠져나오면은 그거는 끝난 판이죠. 끝난 거예요. 그 판은. 그럼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돈이 많은 분들, 다시 말해서 집값이 떨어지건 오르건 상관없이 또 재산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부담이 없는 분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분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양극화는. 그래서 그런 집들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재산세를 물림으로써 그 재산세 부담이 되는 분은 살면 안 되지요. 재산세를 충분히 물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노블리스 오블레제라는 말이 있죠. 고가 주택에 사는 분들은 내가 충분한 재산세를 내므로써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비싼 집에 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비싼 세금을 내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런 비싼 집에 살아도 되고 또 그런 집이 아무리 올라도 뭐 외국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올라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내기 때문에.